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인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4명을 짧게 스케치를 해봤는데 치카를 이렇게 썼어요. 가장 기억이 적은 사람이라서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맨날 이러잖아요. 네. 엄마 기억 잘 안 나. 아빠 기억도 안 나.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뭔가를 이 집에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옷차림이나 아니면 남자 보는 눈이나 이런 걸 더 개성적으로 키운 사람이 아닐까. 살아남기 위해? 약간 일종의 그런 건가요? 전 연결고리라고 썼어요. 뭔가 그쵸? 보통 너무 어떤 특정 인물과 관계가 끈끈하면 개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항상 의존하고. 네. 근데 오히려 치카는 의존할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성을 추구한 인물이라고 전 생각했고요. 요시노는 모른 척하는데 도 같은 인물. 그러니까 남자가 별론 것도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계속 모른 척. 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것도 외면하고 싶어하는 네. 좀 그런 쓸쓸함 네. 느껴졌고, 사치는 책임감이 뛰어나고 하지만 본인 문제 잘 해결 못해. 복잡한 그런 관계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인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억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네. 그게 힘든 거지만 또 행복이기도 한.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스즈는 육체의 건강함이 삶에 배어나오는 인물이고 네. 슬픔을 억누르는 데 익숙한데 그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는 근육이 있어가지고 그 근육들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감싸주고 있다라고 봤어요. 네. 좀 그래서 이 영화가 제일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즈가 축구를 하는 소녀라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많은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운동으로 해소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언니들이 밑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똑똑 하고 와보니까 윗몸 일으키게 하고 있는 뭐지? 슬픔을 복근으로? 그렇지 이러면서 아 맞아. 복근 있으면 덜 슬플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인물? 이 정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세 자매다 보니까 이렇게 자매들의 이야기,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관계나 캐릭터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게 있는데 일종의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부 있잖아요. 대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첫째 형이 물론 입양해온 남자이긴 하지만 가장 책임감이 있고 마피아 조직의 그런 걸 담당하는 변호사로 나오고, 두 번째 형은 망나니, 자기 맘대로 놀다가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결국 총살당해서 죽거든요. 그리고 막내는 알파치노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릴 것 같은 막내인데 철이 들고 똑똑하고, 그래서 결국 그 마피아 가문을 이어가는 또 다른 대부가 되는 그런 건데,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랑도 공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희 언니가 생각나서 그런지 사실 첫째 볼 때마다 너무 슬픈 게 있거든요. 뭐 장녀 컴플렉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혼자 이끌어가려는 그런 면에서 저도 사치를 집안의 기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의사와의 불륜 관계를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는 후반부에 가서는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비밀을 털어놓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동생들도 알고 있었던 거를 영화적으로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건지는 헷갈렸는데, 그러면서 요시노가 그런 관계는 다 핑계다. 뭐, 그러니까 부인이 아픈다는 이유로 되는 건 다 핑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말라는 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똑 부러지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는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너무 인간적이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시노는 저는 사랑꾼이라고 썼어요. 사랑꾼이야? 네.
저는 되게 기분 좋게 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지갑 잃어버렸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 웃긴 장면을 하고 스즈랑 같이 그 기차 타러인가 지하철 타러인가 거기 아침에 겨울에 네. 코 빨개져가지고 막 스즈 너 학교에 마음에 든 남자 없어? 빨리 하나 만들어. 그럼 세상이 다르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남자 보는 눈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한 슬픔을 또 다른 사랑으로 잊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은성 감독님의 인물. 저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 모두 좀 해당되는데 이 인물들한테 좀 좋았던 점 혹은 이 자매의 굉장히 이상적인 느낌이 들었던 게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은 그걸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꼭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게 난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고맙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맙다. 그렇죠. 미안하다라는 말 하는 게. 근데 이 자매들은 그게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스즈가 자기가 모르게 큰언니한테 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잖아요. 유부남이랑 만나는 거는 자기 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엄마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사치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미안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들이. 사치방에 들어와서 사과하면서 막 옷 예쁘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옷 하나 가져가고 그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 장면도 좋아. 근데 그 요시노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네스 블라우스. 인소매 블라우스. 요시노 거야, 그것은. 요시노거더라고요. 똥똥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사과하잖아요. 그 언니가. 술 안 먹고 할 순 없니? 술 먹고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맞죠. 그쵸. 근데 스즈가 그때 역할을 하잖아요. 네. 언니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둘째 막 나가니까 잡아가지고. 맞아. 술 마셨겠지 뭐 그 다음에. 맞아. 인상 깊은 장면 대사 해볼게요. 저 먼저 할게요. 네. 스즈가 메시주의 위력을 모르고 한 잔 마시고서 취한 날. 네. 그날 그 스즈를 눕혀놓고 다들 세 자매가 간호를 해주다가 스즈가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층에서 창문을 열고 이 메시나무를 바라보잖아요. 넷이서? 네. 저는 거기서 사치가 했었던 대사. 세상의 뭐였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손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좋은 대사가 나와요? 네. 이런 이야기를 딱 해요. 좋다. 메시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요시노의 직업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요시노래 사치 직업과도 연결이 되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죠. 그렇죠. 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보살피는 그거는 웬만한 정말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치가 특히나 그걸 그냥 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을 써서 하고 있다는 게 영화 내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인상이 깊었고 저는 그냥 쭉 내내 사치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치에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구나. 네. 언니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치의 이야기, 사치의 상황이 가장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사가 결국에는 네가 이 세상에 그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라고 스즈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테마 음악이 쫙 깔리거든요. 네. 음악 너무 클래식. 좋잖아요. 뜨뜨뜨뜨 아니요, 클래식. 스코어들이 좀 전반적으로는 클래식 악기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플룻이랑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칸노요코가 했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아닐까요? 오케스트라, 그죠? 오케스트라. 뜨뜨뜨뜨뜨 아무튼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뜨뜨 별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장면이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은성 감독님은? 저는 스즈와 치카가 어묵 카레를 먹는 장면.
간만에 둘이서. 그것도 보면은 치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언니들이 네. 안 좋아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언니들 없을 때 몰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 자기 존재가 없다니까요. 자기 슬퍼.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슬퍼. 맞아요. 그 치카가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카레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이제 할머니가 자주 해주던 어묵 카레를 가끔씩 먹고 싶었다고 말을 하면서 스즈랑 같이 먹잖아요. 그때 이제 스즈가 그걸 먹고 이게 할머니의 맛이구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스즈가 잠시 이제 머뭇거리다가 치카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죠. 사실은 그때 언니들이 해준 잔멸치 덮밥을 처음 먹어본 게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하는 장면인데요. 스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언니들에게 이제 상처라는 인식이 새겨져 있는 아이잖아요. 네. 이때 뭐 아빠와의 추억의 음식이라는 것을 언니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치카가 그 말을 듣고 뭐 놀라거나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딱 한 말이 아버지의 맛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치카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를 더 궁금해하고 스즈에게 너가 기억이 더 많을 테니 아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즈는 좀 속이 깊은 아이인데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 좀 단정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스즈 자신과 또 가까운 사람에게 좀 상처를 주고 거리를 두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그런 치카의 어떤 태도들이 스즈가 아빠에 대한 기억을 좀 꾹꾹 누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계기가 되게끔 해주는 장면이라서 좀 좋았어요. 맞아. 둘의 앙상블이 많지 않은데 네. 그 장면이 좋죠. 그리고 참 치카가 카레를 너무 맛있게 먹어요. 맞아요. 맞아. 그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 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아, 연결 못 컨텐츠예요. 보셨어요? 아, 연결 컨텐츠예요? 네. 아, 그래, 그러면 어릴 때 나와요? 네, 그때 어릴 때인데 연결 컨텐츠구나. 네. 제가 클로징 음악 들어보셨어요? 예린 씨 네. 들으셨죠? 그거예요? 그게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의 주제곡. 네. 여러분 겹치는 거예요, 우리? 아니요. 전 아니에요? 음악만 클로징을 그걸로 넣으려고. 아니, 바다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가사 있는 게 없어서. 영화 보고 이제 치카한테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카가 주인공이었던 중학생인 시절에 카호. 네, 카호가 나왔던 영화를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셋이서만 살았을 때도 스즈가 없이 세 자매만 살았을 때도 치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기억이 가장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나이 차이도 거의 최소 9살이거든요. 최소. 만화책에서는 9살이니까. 그러면 엄청 어리잖아요. 네. 애기니까. 네. 자기 엄마잖아. 거의 첫째 언니가 엄마 네. 같은 존재라서 반항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엄마 아빠지 뭐. 네. 둘은 맨날 툭닥툭닥 싸우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요시노가 치카한테 너 여동생 갖고 싶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나? 자기는. 치카한테도 좋은 일이네요. 스즈가 있는 게. 네. 그렇죠. 아빠가 낚시 좋아했다는 사실도 스즈가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아빠의 어떤 교집합 그때 처음 알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걸 스즈가 알려줬나요? 아빠가 낚시를 네. 좋아했다? 카레 먹을 때. 짠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장면이에요. 처음에 스즈랑 언니들이 역에서 헤어질 때 문이 열리는 찰나에 다치기 직전에 제안을 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그런데 아까 뭐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을 제가 했지만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볼 때마다는 그런 걸 느끼지 않고 그냥 전 진심으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편인데요. 그래서 매번 울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건 그런 제안들, 정말 운명을 바꿔놓는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언니가.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그 첫째 언니를 믿고 있는지 전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면 깜짝 놀라지만 곧 이어서 바로 큰언니가 결정하는 거는 우리 믿어 라는 그런 든든한 양쪽에 좌우에 딱 두 언니. 네. 근데 스즈가 살짝 올려다서 그 새 언니를 바라볼 때 스즈한테는 한 줄기 빛이죠, 거의. 네. 그러면서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라고 했을 때 스즈가 그냥 갈게요가 아니라
한 발을 탈 것처럼 한 발을 딱 내디디면서 갈게요 이래요. 그리고 문이 철컹하고 닫히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오는데 스즈가 달려서 기차를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도 그 마음은 이미 가마쿠라로 가본 적도 없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학생 소녀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 제안이 얼마나 이 소녀가 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행복했을까. 근데 그거를 그 표정 없는 히로세 스즈의 표정이 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뛰어가는 그런 몸짓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는 거 그리고 새 언니의 그 우리가 잘한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 따뜻한 느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슷한 장면으로 뭐가 있냐면 제가 사월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데 사월 이야기에서 가족들이 배웅하는 장면이 있어요. 홋카이도에서 도쿄로 떠나는 주인공 이름 누구지? 아무튼 그때도 막 가족들이 자기 한마디씩 하는데 문이 닫히고 안 들려 소리가. 근데 이 시점 반대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데 이제 가족들 소리가 단절되면서 이제 도쿄로 쭉 상경하는 고등학생에서 20살로 넘어가는 여자아이. 그래서 그 두 장면이 뭔가 저한테 좋은 거는 기차가 쭉 달려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많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빌리 엘리엇도 생각나요. 거기도 뭐가 있지? 빌리가 이제 그 발레 학교에 합격을 하고 가족은 시골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그 뭐냐? 부자. 그 스트라이크 그 뭐죠? 파업. 네, 파업해서 되게 막 그런 힘든 상태인데 어쨌든 상경을 하잖아. 런던으로 가잖아요. 런던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갈 때 바깥에서 그 무뚝뚝하던 형이 막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거든요. 그 부분 좀 슬펐어요. 저는 그거 생각나는데 이별신이 많네. 기차와 빨강머리엔 배웅. 네. 빨강머리엔도 빨강머리엔 볼 때마다 울어요. 그 장면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 아이를 원해서 맞아요. 그 남매 그 매튜 아저씨랑 그 고모 이름 남매잖아요. 마지 나다다. 리플리? 뭐 비슷한데. 비슷한 어쨌든 그게 이제 남자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서 일꾼으로서 이제 같이 살려고 했는데 앤이 온 거예요. 빨강머리 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입양을 하기가 이제는 좀 나이가 있어서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매튜 아저씨 너무 친절하고 자기는 이제 이 초록색 마을, 초록색 지붕집에 간다는 거에 너무 설레어하고 있는데 이 매튜 아저씨가 착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말 타고서 가는 동안 수다를 뭐 수다쟁이잖아요. 엄청 수다쟁이죠. 애니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 하니까 너무 좋죠. 그 운명의 구원으로 치면 빨강머리 애니랑 정말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겹치네요. 그 예린 씨가 좋았던 그 매실 나무 바라보는 4명의 2층에서 바라보는 그 장면도 애니 항상 2층에서 맞아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 사실 되게 만화 컷에서 봤을 법한 그림이긴 한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에서 그 장면은 따왔다고 하는데. 전 사실 좋은 장면 딴 것도 있었는데. 얘기해주세요. 얘기해도 돼요? 그냥 공유하고 싶어서. 네. 얘기해주세요. 그 부분 있잖아요. 처음에는 스즈가 살던 마을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던 데가 어디냐 하면서 넷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랑 많이 닮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서 이제 사치가 스즈를 데리고 아빠와 같이 봤었던 그 똑같이 닮아있는 자기 고향의 그 언덕? 거기를 데려가잖아요. 카메라가 이제 뒤에서 따라가다가 전경이 이렇게 살짝 펼쳐졌을 때, 그리고 둘이 이제 뭐 아빠 바보, 엄마도 바보 이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치가 스즈를 데려오기로 결심한 그 이유가 100% 선의에 의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게 딱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도 연기가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네, 조금 더 훨씬 극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고
이게 둘이 서로를 안아주는 그게 저는 너무 약간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되게 서로를 배려하는 일본인의 정서가 되게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웠던. 이제 자연스럽게 그거랑 연결을 해갖고 네.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뭐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장면이랑 관련해서 제가 한 특징을 잡아온 게 이 감독의 특징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가져왔어요. 경청이라는 게 뭘까? 좀 그 생각을 제 일할 때도 많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잘 듣는 게 뭘까? 네.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영화를 보지 않을 때도. 근데 제가 지금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경청이라는 거는 일단 조언은 아니고요. 네. 조언은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럼 가만히 있는 거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시를 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경청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레다 히로카즈를 좋아하는 이유랑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핵심인데 그러려면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도 해야 되고 정말 잘 들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고레다 히로카즈의 특징이 촬영 방식이 딱 그런 것 같았어요. 지켜본다는 거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지금 말한 장면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문득 속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속마음은 절대 쉽게 나오지 않아요. 네. 마치 그 장면에서 수지가 거의 영화 후반부에 가서야 맞아요. 바보 소리치면서 울면서 근데 그때도 다 말 못해요. 근데 이제 첫째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엄마 얘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전 딱 그게 고레다 히로카즈의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제가 담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이 감독은 그래서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귀 기울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가 좀 고요한 편인데 대체로 그리고 겉으로 표출되는 것들은 진짜 얘기는 아니고 진짜 얘기를 들으려면 정말 기다려주고 그다음 끝까지 봐야지만 그 핵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경청이란 키워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그 무언가를 어떤 사건이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네. 감독은. 그래서 그런 겸손함이 네. 이 감독의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편견 없이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잘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봤을 때 일단 바라만 봐주는 거 그리고 그런 시간 그런 부분이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왜 좋으세요? 고레다 히로카즈? 좋아하시죠? 네. 방금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도 저는 다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로만 폴란스키에 대한 저희가 짧은 토론을 할 때 네. 약간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면서 끝냈던 것 같은데 진짜와 가짜는 구분할 줄 아는 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 작품에서는 진정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네. 근데 그게 방금 얘기하신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 이런 거에서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상대를 경청해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족 얘기 되게 좋아해요. 네. 가족 얘기 좋아하는데 가족이 어쨌든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제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사실 많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항상 잊지 않고서는 다루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공유? 일종의 혼자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 바라보는 풍경 이런 거에 의해서 온다는 거 영화로 인해서 보여주는 분인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또 사실 겸손함인 건데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동감이 돼요. 네. 은성 감독님은 왜 좋아하세요? 저는 감독으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레에다 이로카즈를. 첫 번째가 일단 감독으로서 말을 하자면 좀 스스로 형식을 부수려고 하는 과감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품을 선택하는 유연함, 그리고 또 계속 현장에 머물고 있으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꾸준함. 이 세 가지가 너무 배우고 싶고 좋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형식을 부수려고 하는 과감함이 뭐냐면 그 환상의 빛이 영화 거의 데뷔작이잖아요.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저 좀 옛날에 봐서 근데 저는 소설도 봤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환상의 빛 보면은 떠오르는 게 좀 아름다운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보면서 우와 멋있다. 장면이 되게 아름답다. 슬픈데 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은 확실히 그 공간에 대해서 좀 탁월한 신미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지적인 고민도 많이 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느꼈던 게 이 공간과 영화 속 인물이 좀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자서전을 보니까 안 그래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환상의 빛을 연출로서는 실패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네. 근데 여기 부연 설명도 좀 재밌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가로 열고 근데 감독이 작품을 실패했다라는 말은 스태프가 배우들을 생각해서 10년 동안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20년이 지났으니까 말을 한다 하면서 막 써있더라고요. 그때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한테 좀 영화적 스승이라고 하면은 하우샤오시엔이 있거든요. 그 감독이 빨간 풍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제 환상의 빛을 보고 기술과 구도는 완벽하지만 뭐 영화란 건 사람과 감정과 배우의 행위가 먼저 있은 뒤에 그것이 나중에 구도로 만들어지는 거다. 여기서는 구도가 먼저 고려되었다. 이건 거꾸로다. 다큐를 찍은 사람이 왜 그랬냐 이렇게 충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얼굴이 정말 빨개졌대요. 이때가 이제 30 초반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느낀 게 그러게 나는 다큐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다큐에서 느꼈던 그 희열과 그 즐거움과 그런 것들은 예상치 못한 데서 오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생성하는 과정을 찾는 게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느껴왔던 건데 영화를 찍을 때 콘티를 짜고 그런 걸 다 정하고 촬영 감독이랑 맞추면서 기술적인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저 이분이 다큐 감독이었던 것도 몰랐어요. 초반은 텔레비전 회사에 입사하고 그다음 다큐 중심으로 초반 커리어를 쌓았더라고요. 다르덴 같네요. 그러니까 전 나중에 다르덴과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현존하는 감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두 감독을 다작도 하시고 너무 좋아요. 네. 더 만들어줘 제발. 그런 사회 문제 네. 외면하지 않는 태도 그런 게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찍은 영화가 이제 원더풀 라이프였고 원더풀 라이프를 보면은 촬영 방식이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더풀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없이 그러니까 설정만 가지고 그리고 배우들도 아닌 사람들이랑 같이 찍었대요. 그리고 보면은 그 원래는 거기가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가장 살면서 행복했던 추억을 그 어디 직원이죠. 네. 그 뭐 직원이라고 해야 되죠? 영화 만들어지는 그 직원들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영화 안에서는 그 영화 장면이 나오는 걸로 설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찍었대요. 근데 메이킹으로 영화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메이킹으로 찍었는데 그거 사용했대요? 그거 사용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파격적인 시도네요, 이 사람으로서는. 네. 근데 또 마침 그 촬영 감독이 다큐를 찍었던 촬영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다큐 촬영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카메라를 좀 켜고 뭐 담으려고 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영화 장면이 아닌데 촬영 감독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냥 막 찍었던 거예요. 네.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직전에 그럼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카메라 감독이 그냥 말 안 하고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그런 식의 과감함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또 작품을 선택하는 유연함 같은 게 뭐 그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 같은 영화도 그게 신칸센 네, 개통하는 네. 걸로 네. 인해서 찍은 영화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 자체도 그거를 그냥 떠나서 네.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영화 자체에 고레에다 히로카즈만의 어떤 그 좀 정서가 묻어나잖아요. 네. 장인으로서 네. 영화 장인 같은 느낌으로 묻어나면서 작품을 선택하면서도 그런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자신만의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그렇고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대중적인 스타들과 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뭐 두려워하거나 뭐 좀 그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유연함이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체력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2년에 한 편씩 영화가 나와요. 네, 맞아. 거의 더 자주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그 정도면은 쉬는 날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하루 정도라도 쉬는 날이 체질이죠, 있을까? 체질. 영화 체질. 게다가 본인이 다 쓰니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원작이 있는 경우를 한다고 해도 있긴 한데 그런 체력이나 정신적인 체력도 마찬가지로 좀 그 감독한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듣다가 또 느낀 게 그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일단 현장에서 아역을 다룰 때는 아예 대본이 없대요. 아예. 네. 다 모든 걸 다 말로 전달하는데 네. 그 마지막 열차를 탄 게 히로세 스즈래요. 그러니까 히로세 스즈는 성인과 아이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어봤대요. 대본으로 하고 싶냐 아니면 말로써 하는 걸 하고 싶냐 했더니 특별한 거 경험해보고 싶다면서 말로 하는 걸 결정했고 모든 대사는 글 없이 그 현장에서 감독이 하라는 대로 그 말로써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유연성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보면 자서전 같은 거 엄청 관찰을 많이 해요. 배우들. 그다음 배우들이 했던 말을 다 영화에 녹여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가 좀 셋 다 좀 대단하다고 느끼잖아요. 약간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다라 하는 게 가치관이랑 자신의 삶이 일치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생각을 표출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상을 표출하는 거는.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유연성이라는 거가 자기가 감독 일을 하면서도 이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나를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뭐 신칸센 열차에 맞춰서 만들고 원작이 있으면 원작대로 만들고 근데 동시에 그러한 유연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100% 악이 있거나 100% 선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단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삶은 변화하고 순환하고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 혹은 나쁜 면이 공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영화적 현장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존경스럽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떠오른 생각이 그 연기적인 면으로도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대본을 받고 캐릭터를 분석을 하고 대사 연습을 하고 나름 이제 계산을 키키키린이 그랬듯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키키키린이 분명히 계산적이지만 현장에서는 그걸 다 버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연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만큼 사전에 노력을 했으면 했을수록 현장에서 모든 걸 다 버리기가 힘든 건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용기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도 같은 부분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예를 들어 너무나 콘티 뭐 기술적인 거에 얽매여서 영화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네가 다큐 감독이면서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또 저는 어쨌든 영화에 대한 존중,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임하려는 성실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범적으로 따라갔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의 빛도 그렇게 봤을 때는 전혀 실패한 작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노력을 봤을 때. 처음부터 막 거기 베니스 같잖아. 그죠. 대성공. 자신은 실패라고 하지만 그건 스스로한테 되게 엄격한 사치처럼 그랬던 것 자기를 같고. 아직 발견 못해서 네. 장점을 부각 못 시키는 그죠. 부분을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멘토에게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스스로를 믿고 유연성을 가져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또 그만큼 있는 단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지금 듣다 느낀 건데 유연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부드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나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고집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그 유연성 있게 상황에 맞게 자기를 바꾼다는 거는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강한 사람이네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어떤 면에서는. 약간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는 나무, 큰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아무도 모른다 해서 네. 너무 비극적이라고 했나?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고 동생을 첫째가 구원해주는 얘기가 돼야지 얘가 이렇게 여기서 죽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끄덕끄덕 하다가 자기 생각이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더 비극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었냐면 이래서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방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듣기 싫은 데 많거든요. 네. 저 의견에 반하는 거, 특히 일할 때. 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의 생각을 네.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들었어요? 네. 책 읽으면서. 또 하나. 또 하나 얘기 돼요? 네네네. 그 세 번째 살인도 저는 이제 이 감독이 잘 모르는 부분을 건드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닷마 다이어리처럼. 어쨌든 이 사람이 여태까지 영화를 만들고 온 행보를 봤을 때 이것도 또 하나의 시도인 거잖아요. 스릴러를 다루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실 영화의 완성도의 측면에서는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봤던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와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이질감이나 개인적인 서운함?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것조차도 그분의 도전, 유연성과 관련이 있는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좋네요. 좋아하는 감독 얘기하니까. 그러면 못다한 얘기 그래도 우리 항상 끝나고 이 얘기 못했어요 이러잖아요. 네.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전 얘기 다 한 것 같고 연결 컨텐츠만 하면 될 것 같고 네. 두 분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마무리하고 연결 컨텐츠로 넘어갈게요. 은성 감독님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두 분한테. 감독님이 한번 오시지 여기. 이렇게 창밖영화에. 일본말로 맞아줄 수 있는데. 그렇죠. 인사는 할 수 있죠. 네, 그럼 연결 컨텐츠로 넘어갈게요. 은성 감독님부터 해볼까요? 네, 전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요. 영화 속 셋째, 치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로 골랐어요.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이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도 쿠라모치 후사코의 순정 만화를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통틀어 전교생이 6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 학교가 배경이에요. 이 영화에서 미키타 소요, 그 카오가 유일한 상급생이어서 아이들을 굉장히 좀 돌보면서 큰언니 역할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이때 자신과 동급생인 소년이 전학을 와요. 도쿄에서 온 이 잘생기고 멋진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요는 금세 사랑에 빠져요. 네. 뭐 시골, 아이들, 첫사랑, 호기심과 호감, 또 소녀들의 우정,
이런 유년 시절을 좀 아련함으로 담은 작품이고 보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질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카오의 중학생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수지랑은 달라요. 다른 소녀죠. 축구 안 하죠. 네, 근데 되게 씩씩하고 돌멩이 큰 거 들고 다니고 그런. 이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게 린다 그 감독이에요. 봤어요. 네. 그래서 영화가 좀 아기자기하면서 재밌고 좋아요. 마음이 좀 맑아지는 영화죠. 그래서 클로징 음악도 딱 준비했습니다. 딱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 노래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노래 제목이 말은 삼각형, 마음은 사각형, 눈물은 동그라미 날려버리자. 뭐 약간 요런 노래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각적이면서 쿠로리라는 일본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쿠로리 노래인데 네. 그래서 골랐죠. 쿠로리가 고레다 힐카즈 영화에서도 했었어요. 나오죠. 그렇죠? 네. 어디서 했냐면 기적. 기적 음악 쿠로리가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했었어요. 노래도 나와요. 그 카호 치카가 영화 내내 약간 머리가 항상 젖어 있지 않나요? 안 감는 거 아니에요? 약간 못 느끼셨어요? 맞아요. 웨트해요. 약간 기름져 있어요. 네. 살짝. 유행하는 머리 아니에요? 웨트해요? 그거? 유행에 민감한 걸까요? 요시노가 제일 민감할 것 같은데. 근데 여름에 좀 그렇고 겨울에는 괜찮던데. 겨울에 근데 자세히 보셨다. 그래서 저는 저게 땀에 흘린 건가 싶었는데 여름에 땀이었고요. 겨울에는 목욕하고 나간다. 항상 젖어 있어. 눈도 슬픔에 젖어 있고 네. 머리도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다. 있어요. 아니 오늘 얘기 안 했지만 그 물기라는 부분, 바다라는 것과 그녀들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둘째는 항상 바다에 보면 처음에 그 원룸방에서 소리만 듣고 네. 그다음에 카페에서 창 너머로 바라본다거나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셋째만 바다의 근처에서 별로 없고 산 타는 남자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 없는 걸까요? 이거 약간 사주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즈는 이제 물을 모르던 바다를 모르던 소녀가 언니들을 만나면서 바다를 알게 되잖아요. 뭐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그리고 맨 끝 장면은 결국 그 모든 4명이 바다를 걷잖아요. 네. 저 사주에서 물을 가까이 하라 그러거든요. 진짜? 네. 제가 나무라서 물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물 사주를. 그래요? 네. 저는 사주 모르는데 제 이름에 윤자에 본명? 물 숫자 들어있는데. 이따 제가 사주 봐드릴게요. 헐. 네, 절 가까이 해주세요. 네. 잘 맞으세요. 물이 들어있답니다. 옷도 파란색이고. 네, 예린 씨 뭐 골라오셨어요? 컨텐츠? 저도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독립영화거든요.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서은상 감독님의 단편 영화 줄넘기. 비슷하다. 네. 진짜 비슷하네.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먼저 만들었죠. 그렇죠. 네. 참. 네. 이게 이 두 딸과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께서 니네 언니다 하면서 딸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예린이죠? 네, 그게 접니다. 예린이다, 얘들아. 아따시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날 불의의 사고로 아빠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3명의 딸이 이제 친숙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을 담은 24분짜리 단편 영화예요. 네, 보시면 서은성 감독님의 특유의 이 따뜻함과 저의 굉장히 멋쩍은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줄넘기 하는 장면이 나오나? 네, 나와요. 네. 혼자 하는 거죠? 다 같이요. 환상으로. 환상이구나. 가족끼리 단체 줄넘기. 단체 줄넘기를 하죠. 리얼리즘이면 갑자기 그걸 왜 하지? 저 봤는데 저는 봤는데. 그쵸.
겨울인데 풍경 맞아요. 계절이 네. 맞아요. 여긴 여름이잖아요. 바닷마을은 쭉 돌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겨울은 짧게 나와. 음. 여름이 거의 주인공이죠. 맞아요. 메시 때문에.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보면 거의 80%가 여름이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또 좋아하시나 보다. 여름에라. 그럴 수도. 네, 뭐 여름 얘기는 다음에 또 나중에 해볼 일이 있겠죠. 이 영화 어떻게 하죠? 줄넘기? 유튜브? 유튜브 올리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게 배급사와 그게 이해를 있어서 나중에 우리 100명 되면 어떻게 공약을 되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100명 되면 100명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링크 공유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사람들한테? 링크 딱 반짝 3일 동안 이제 공개하고 내리는 네. 걸로. 저희 네. 100명 되면 지금 오늘 일자로 70명인데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팟빵만 셌을 때 카운팅했을 때 70명인데 네. 30명 더 채우고 100명이 되면 은성 감독님은 영화 공개. 저희도 하나씩 뭐 나중에 해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 바닷마의 다이어를 보고 줄넘기 또 봤어요. 그러니까 참. 저 예린 배우님을 만나기 전에 봤어요. 네. 이제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소통만 할 때 그래서 그걸로 먼저 보고 이런 분이구나 했는데 실제로 만나면 너무 밝고 재밌잖아요. 근데 줄넘기에서는 그 개그가 안 나와. 우리 그쵸? 예린 씨가. 그러니까 잘 몰랐죠 제가. 저는 진짜 예린 씨는 코믹 연기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들 제발 코믹 영화 강추. 캐스팅 완전 강추예요. 진짜. 강추. 코믹이랑 호러. 호러. 근데 나 못 보러 가잖아. 호러. 사실 어떤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직접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인상은 재밌다는 거거든요. 뭐 방송 듣는 분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개그 욕심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국 영화 코미디의 그 부흥을 다시 기원하면서. 그러면 제 거 컨텐츠는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그 산문집과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이라는 자서전, 영화 자서전과 산문집이 있는데 둘 다 읽었어요. 그 중에 산문집 걷는데 천천히를 추천을 드리고요.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정말 영화 좋아하시면 자서전을 더 추천드리긴 해요. 훨씬 네. 내용이 풍부해요. 네. 하지만 좀 가볍게 읽고 싶다 하시면 걷는데 천천히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네. 이 사람의 영화관을 들려드려 볼게요. 칸 영화제에서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 상영회에 참석했을 때 회장의 열기는 지금 돌이켜봐도 이상하다. 장내에 나타난 감독을 관객들은 일어서서 맞이했고 상영 후에도 그의 용기를 치하하는 박수가 10분 넘게 멈추지 않았다. 나도 다른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존경심을 갖고 그 박수갈채에 동참했지만 차츰 마음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퍼져나갔다. 그가 작품 속에서 부시를 비판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장내의 웃음이나 박수는 상영 전후 무어 감독을 향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상영 중의 야유에 가까운 웃음에서는 양질의 지성이 그리 느껴지지 않았다. 거북함은 거기에서 기인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부시가 상대를 업신여길 때 짓는 품성이 결여된 경박한 웃음과 어딘가 깊은 곳에서 통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결함은 문제 삼지 않고 상대를 이해력 없는 바보라고 생각한다.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된 이러한 품위 없는 태도가 부시의 본질이라면 설사 부시를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쪽은 결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진정한 의미의 반부시가 아닐까? 내가 감독한 아무도 모른다는 어머니에 의해 남겨진 사남매가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1년간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칸에서는 상영 후 나흘간 80곳 가까운 해외 언론사의 취재를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반복해서 질문받거나 지적된 점은
당신은 영화의 등장인물을 도덕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아이를 버린 어머니도 단죄하지 않는다. 였다. 영화는 남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감독은 신도, 판사도 아니다. 악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야기 혹은 세계는 알기 쉬워질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관객들이 이 영화를 자신의 문제로서 일상에까지로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라는 게 내 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이클 무어의 자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태도인지도 모른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졌는데. 그쵸. 아쉽게 해야지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심지어 2시간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 지금 1시간 반인 줄로. 어떤 얘기예요? 한 3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면 할 수 있어요. 안 못할 것 같아요. 30분. 네. 언젠가 또 고레다 네. 히로카즈 다른 거 워낙 필모그래피 많으니까 네.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은성 감독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네. 네, 창밖의 영화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꽃도바와 삼각그대 코코로와 시카크다나 마루이 나미다 우소도 후이테 그래 시라나이 마치가 도노 시라나이 가타스미데 시라나이 다레가どこに落ちるだろういつかきっと君も恋に落ちるだろう繋いだお手手を振り払うように言葉は三角で心は四角だな丸い涙をそっと拭いてくれ地下鉄は走ってく君は髪をなびかせて君の匂いはずっと僕の匂いいつかきっと君も恋に落ちるだろう繋いだお手手を振り払うように明るい話しよう暗くならないうちにこの恋が冷めてしまわないうちに言葉は三角で心は四角だよ丸い涙よどんでゆけ丸い涙よどんで